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야무지게 인생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 전 인류적 현상입니다. 관련해서 아주 이걸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죽음의 역사라는 책, 앤드류 도이그 교수님의 죽음의 역사라는 책을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보니까 이게 빠르죠. 고령화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뭐 뉴스 댓글로 뭘 쉽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망한다, 망한다 이런 뉴스 쉽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고 제가 100% 이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 망한다, 망한다 하면은 그분들 인생만 망하지 대한민국 절대 쉽게 안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루어 놓은 것도 많고 앞으로 잘할 것도 많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 쉽게 안 망합니다. 그냥 망한다, 망한다 비관적 염세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만 발전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견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령화가 전 세계적, 인류적, 역사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떤 추세라면은 그거에 맞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출산,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것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완벽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계속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실천으로 야무지게 알차게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어떻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안 변해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기보다는 그냥 DNA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인간답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간답게 산 지는 1, 200년 밖에 안 됐어요. 호모사피엔스 역사가 20만 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살아있으면 다행인 거야. 왜? 맹수가 막 주변에 돌아다니고 뭐 제대로 된 집도 없으니까 20만 년 동안 막 추워지면 다 얼어 죽고 더우면은 또 뭐 더운 대로 죽고 막 그러니까 어떤 변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 변화는 다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우리 DNA에 뭐라고 각인돼 있다? 변화는 두려움이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웬만한 거는 뭐 날씨 추워지면은 보일러 올리면 되고 따뜻한 데 가면 옷 껴입으면 되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고 결정적으로 맹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변화를 그렇게 굉장히 유용한 쪽으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 DNA에 써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바뀌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는 여러분 위기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아직 현실로 발현은 안 된 거예요. 근데 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 변합니다. 이거는 상위 10%죠.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보통 나머지 90%는 언제 바뀌냐? 아니 이건 90%도 아니에요. 나머지 40%라고 할게요. 나머지 50%? 이 사람들 언제 바뀌냐?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를 진짜 피부로 느꼈을 때, 위기가 현실이 돼 있을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움직이면 더 괴롭죠. 나머지 40%, 50%는 영원히 안 바뀌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 밥 먹듯이 했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무슨 이게 명언에서만 이게 뭐 살아 숨쉴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와서 살아 숨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위기가 커지면 어때요? 기회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령화가 누구보다 빨리 되고 있어요.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선도적으로 어떻다? 선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서 살아가는 솔루션을 잘 찾아내서 삶에 잘 적용한다. 예를 들면 제가 죽음의 역사에서 그거 영국분이 쓰신 건데 뭐예요? 우리나라는 의료비를 쓰는 대비 기대 수명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미국보다 더 높은데 어떻다? 미국보다 의료 비용은 5분의 1도 안 써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 세계는 의료 비용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쓴다? 무조건 치매입니다. 지금도 이제 사망 1위가 다 치매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나라마다 바뀌고 좀 뭐 시간차가 있겠지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심장질환은 쭉 다 죽음의 역사에 나온 얘기들이죠. 심장질환 때문에 사망률이 그게 1위였는데 그거는 뭐 의료기술의 발달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치매는 그냥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아주 나쁜 습관 하나 우리 같이 고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이거는 와다 히데키 일본 정신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국엔 나이를 먹으면은 어느 순간에 노인이 되겠죠. 뭐 노인도 여러분 근데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60대에 노인이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70에 노인이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80에 노인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유재석 씨가 이제 뭐 6년 7년 지나갔고 60이 됐다고 쳐요. 그때 유재석 씨가 노인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인의 어떤 그런 일반화 개념처럼 보일까요? 저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누구죠? 그 목소리 좋은 여자 DJ분, 그 최하정 씨. 그분은 아마 60 넘었을 거예요. 그분을 누가 노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것도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노인이 되죠, 결국에는. 이거는 뭐 순리입니다. 그렇죠? 어느 시점에 노화가 확 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와다 히데키 교수님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있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은 의욕 저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 갑니다. 의욕 저하. 그러니까 여러분, 의욕 저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뭐 10대 친구들도, 뭐 젊디 젊은 10대, 20대 친구들도, 저도 뭐 20대 때 아유, 다 하기 싫어, 다 때려치고 싶어, 하기 싫어. 의욕 저하 생기죠. 근데 그거는 우리 감정에서 오는 거고, 노인의 의욕 저하는 조금 달라요. 두 가지가 뿌리가 있대요. 하나는 호르몬의 감소, 하나는 전두엽의 노화. 그러니까 여러분, 전두엽이라는 거는 우리 뇌의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가장 우리 뇌 중에 발달이, 그러니까 완성이 나중에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이제 논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이런 걸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완성이 20대 넘어가서 되다 보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뭐 이렇게 덩치는 다 어른같이 컸어도 막 되게 미숙한 의사결정 내리는 이유가 전두엽이 아직 충분히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전두엽은 여러분, 와다 히데키 교수님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40대부터 이제 이렇게 기능의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이게 기능이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그래서 언제 급격하게 떨어지냐? 이게 70대 때 확 떨어진대요.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의 퇴화는 그냥 의욕 저하랑 그냥 아주 상관관계가 매우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욕 저하는 뭐예요? 우리의 기본 문제, 의지 문제인데, 노인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의욕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의욕을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덜 되기 때문에 의욕이 저하가 됩니다. 의욕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면은 습관을 잘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습관적 눕기예요. 이게 습관적 눕기가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이제 70에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겪어봐서 알거든요.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 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인이 되셔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상이에요. 부상. 왜냐면은 부상 때문에 이렇게 오래 누워있죠. 오래 누워있죠. 우리 예를 들면은 뭐 50대까지만 해도 뭐 10일 누워있는다고 뭐 그러니까 뭐 젊으면 확실히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뭐 이렇게 수술이나 아니면 어떤 병 때문에 오래 누워있죠. 그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 순간 많은 게 망가져요. 많은 게 망가져요. 저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저는 40대 초반밖에 안 됐지만, 저는 여러분 남성 호르몬 수치를 쟀을 때 60대, 70대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노인이었던 거예요. 호르몬 관점에서는. 저는 정말로 정신력으로 버틴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기흉이랑 다른 큰 수술을 2개를 해보니까, 와, 이게 수술을 하고 뭔가, 제가 옛날에도 그래도 그거 디스크 시술도 해서 하루 이틀 입원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쌩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신 마취, 하반신 마취 이런 거 하고 나면은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 눕기가 여러분 계속 습관화가 돼 있으면 70에 가서도 누울 거 아니에요. 그쵸? 70에 가서도 누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노인인데 자꾸 여러분 누워있죠? 그럼 더 빨리 늙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상을 조심해. 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노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니까요. 근데 나는 부상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누워있어. 습관적으로 누워있어. 그럼 어떻죠? 그냥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습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부지런히.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습관은 정말로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왜? 반대예요. 내가 뭐 스트레칭도 자주 하고 활기차고 막 많이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우리의 뇌를 발달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가 있죠? 운동입니다. 뇌는 여러분 뭘 위해서 존재하죠?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 동물이 여러분 뇌가 있잖아요. 식물이랑 다른 게 뭐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약을 많이 보태면은 뇌는 진짜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 무슨 말미잘인가 그 일취월장에 썼는데 성게인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고정이 되면은 그 뇌 다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뇌는 여러분 움직임이랑 관련이 많이 있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내가 많이 움직이면은 뇌에 자극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눕기랑 만약에 나는 습관이 뭐예요? 나는 그냥 눕기가 습관이야. 눕기가 습관이야. 그런 사람이랑 나는 습관이 뭐예요? 나는 습관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그냥 뭐랄까 그럴까 팔굽혀펴기 하고 계단 오르기 좋아하고 이게 습관이야. 이게 습관이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70부터는 그냥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저희 아파트에서 저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자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안 나눠본 할아버님이 이렇게 타신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누가 봐도 나이는 많을 것 같지만 너무 정정해. 그러니까 막 너무 쌩쌩하셔. 걸음도 너무 빨리 걸으시고 너무 좀 이렇게 튼튼하셔요. 그래서 어르신, 그러니까 죄송한데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요?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서 82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때요? 82인데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있고 82인데도 손주 학교 다 보내고 자기 일하시고 심지어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집필 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미 활동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누워있으면 어때요? 활동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습관이 연결이 돼서 70대에 내가 눕는 습관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습관은 한번 잡혀버리면은 그걸 70에 여러분이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는 50, 40, 30대부터 미리 바꿔버려야 되는 습관인 거예요. 바꿔버려야 되는 습관인 겁니다. 왜? 많이 움직여야 저는 여러분 그래서 남성 여러분 테스토스테론이 낮기 때문에 저는 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고 있어요. 이게 몇 번 맞아야 된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주사만 맞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주사 맞으면서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근육을 키우려고 오늘도 저는 지금 근력이 너무 없고 아예 저는 여기가 뭐 70대 할아버지 웬만한 그러니까 60대 우리 아버지보다 근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3개 하는데 또 손목이 아파. 그러니까 제가 이 관절 질환이 노인분들이 여러분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 30대 40대 때 미리 겪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촬영하기 전에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5개 했어요. 5개. 최근에 그 수술을 해서 그 타격이 또 너무 컸어요.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근데 저는 위기는 기회다. 일찍 이런 거를 40대 초반에 알았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 되게 뼈저리게 깨달았고 아직은 이제 팔팔하게 할 수 있는 40대 50 그다음에 준비를 잘하면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뭐랄까 젊게 보낼 수 있는 60대는 계속 준비를 잘해서 70대 때 저는 제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70대 때. 뭐 예를 들면 일도 열심히 할 거고요. 뭐 구경도 많이 다닐 거고요. 고 작가님이랑 게임도 많이 할 거예요. 70대 때.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의욕저하. 의욕저하는 뿌리가 뭐다? 호르몬 감소와 전두엽의 노화, 퇴화. 그러면은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나쁜 습관이 뭐다? 그다음에 노인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습관이 뭐다? 눕기. 그 다음에 이 눕기는 노인 때는 정말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나쁜 습관인데 지금 갖고 있어도 나쁜 습관이고 왜? 이거는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우리의 뇌는 늙을 거고 근육량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뭐다? 진짜 어떤 만병통치약보다도 환상적이다. 저 오늘도 계단 오르기 2번 했거든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나중에 이제 2주차 때 한번 기록을 다 보여드리면서 한번 싹 썰을 풀면서 또 한 1000명, 2000명 또 계단 오르기의 세계로 인도를 할 건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계단 오르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한 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11일 된 것 같거든요. 하루도 안 빼먹었는데 뭐 몸에서 느껴질 정도예요. 이걸 강도를 좀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끌어오를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추세 속에 살고 있다? 고령화라는 뭐 인류적 어떤 거대한 흐름에 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 이거에 적응해서 우리의 70은 다른 나라의 70이랑 그냥 상대도 안 되게
슈퍼 울트라 건강한 70으로 만들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고령화를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여전히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밥 먹으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근력 운동을 두 분이 하셔야 되는데 어제 식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근력 운동 뭐 하고 있어? 엄마는 그거 한대요.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한국 나이로 68이시거든요. 그거예요. 이게 그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싱크대를 잡고 스쿼트를 하고 계신데 너 우리 엄마 100점이네. 제가 그랬어요, 전화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되게 똑똑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많이 살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운동 같이 하자 그래서 허리 운동도 시키고 다 해갖고 브릿지 시키고 하셔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는 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다 되게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있는 그런 노인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다 열심히 이런 걸 좀 생활을 하셔갖고 저는 저희 아버지는 한국 나이로 69신데 69이신데도 뭐 현역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대인관계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잘 준비한 사람의 미래는 다르다. 노인이 되면 어떻다? 의욕주화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두엽과 호르몬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 정말 칼같이 쳐내야 되는 게 뭐다? 습관적 눕기다. 아셨죠? 오늘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습관적 눕기.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다 잊으셔도 돼요. 이제 벌떡 일어나셔서 습관적 눕기를 조금씩 없애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계속 리마인드 할 겁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220백이 자기 나이. 예를 들어 60세다. 220에도 60배니까 내 최대 심박수가 160이겠구나. 160에 곱하기 0.7을 하면 얼마죠? 112가 돼요. 그럼 일단 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심박수가 한 112 정도가 됐을 때 숨이 찬가 안 찬가 보세요. 110이 됐을 때 너무 힘들고 숨차다. 그러면 체력이 좀 약하신 거예요. 좀 더 떨어뜨려야 돼요. 하다 보면은 이 정도 빨리 걸었으면 예전에는 막 심박이 120, 130 올라갔는데 지금 똑같은 속도로 걷는데 110밖에 안 되네. 그럼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젊어지는 효과가 또 일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존2 훈련을 운동 명상 삼아 꾸준히 하루에 1시간이든 적어도 30분이든 매일 한 달만 하시면 달라질 겁니다. 존2 트레이닝. 존2라는 건 존이 영역이 5개 정도 있다 또는 6개, 7개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세부로 나누면 7개가 되고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흔히 하는 존 5, 첫 번째 존 1, 이거는 존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1이 뭐냐면 제일 강도가 낮은 뭐 천천히 걸어 다니는 운동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운동은 운동인데 아주 약한 강도의 운동. 그러면 뭐 심박수도 뭐 아주 뭐 한 80, 90 천천히 되겠죠. 그러다가 운동 강도를 약간 조금 더 빨리 걷는다든지 뭐 조금 더 하면 심장이 좀 더 빨리 뛰겠죠. 그러면 이게 존 2가 돼요. 더 하면 빨리 뛰겠죠. 그럼 존 3가 돼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거의 미친 듯이 힘들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더 이 끝에까지 오면 이게 최대 심박수. 최대 심박수 나오게 하는 거는 정말 30초? 내 힘을 최단에서 있는 대로 세게 하는 건 30초도 잘 못할 거예요, 아마. 자전거 선수들, 이런 사람들 막판에 어택 치고 나오는 거 30초를 자기 최대 출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1분까지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정말 센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약한 운동부터 둘, 셋, 넷. 그러면 존2 운동은 뭐냐? 두 번째 단계.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이게 왜 좋으냐? 그거를 먼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존2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셔서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보통 무산소 운동이라고 안 그러고 근력 운동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그 사실 무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 그걸 에어로빅, 아나에로빅 이렇게 돼 있죠. 에어로빅이 뭐냐?
산소 들여 마시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이 근육이 시스템이 산소를 쓸 거 아니에요? 빨리 호흡을 해서 산소를 여기다 세포에다, 근육 세포에다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더 빨리 뛰어. 그러면 내가 들이마셔가지고 내 폐에서 산소를 헤모글로빈에 실어가지고 세포에 보내는 그 속도나 그 효율보다 지금 더 힘든 일, 더 빨리 달리기를 지금 힘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산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소 공급량보다 산소 소비량이 순간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숨찬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자동적으로 내 근육에서 지금 야 산소 더 내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왜 갑자기 등산 갈 때 갑자기 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조금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산소 고갈이 생기고 근육에 쉽게 설명하면 쫙 없어지고 그래서 그게 산소 부채가 된다고 해서 빚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무거운 중량 드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스쿼트 같은 거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들으면 할 때는 그냥 숨 참고 하다가 내려놓은 다음에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운동 끝났는데도 막 헐떡대. 그게 뭐냐면 산소를 이미 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막 호흡해가지고 우리 몸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산소 부채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산소 공급을 해줄 수 있어. 이건 심장, 폐의 모든 기능 종합이죠. 우리 혈액순환이. 그래서 그 양이만큼이라고 칩시다. 그럼 운동을 이렇게 해. 그러면 숨 안 차고 그냥 걸으면서 운동하죠. 근데 운동 강도가 점점 세죠. 여길 넘어서부터는 산소 소비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헉헉대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나냐면 젖산, 락테이트, 젖산이 이 근육 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젖산이 생기면 통증을 유발한다, 뭐 젖산은 나쁜 거다 이렇게 좀 잘못 알려졌는데 요즘 연구에 따르면 젖산은 통증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 근육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거고 또 젖산 자체도 또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고 뭐 이래서 젖산이 쌓인다는 것 자체는 지금 너무 이 근육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걸 도와주려고 분비되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젖산이 쌓이는 거지. 그 젖산 자체는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젖산이 쌓이는 건 뭐냐면 이미 산소 부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여 마시는 호흡하는 이 공급량으로 좀 모자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즉 그것을 락테이트 스레시홀드라고 그래요. 젖산역치. 젖산이 쌓이는 강도를 넘어가기 직전 상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상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거랑 내 근육, 내 몸의 시스템이 소비하고 있는 거랑 그 산소량이 딱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존2 운동이라는 건 사실 존이니까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운동 강도가. 이게 존1이면 여기가 존2, 여기가 존3잖아요. 존2 운동을 한다는 건 존2의 최상단, 즉 존3로 넘어가기 전, 그 단계에서 계속, 그 강도로 계속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경계선이거든요. 야, 조금만 더 세게 하면은 내 신체가 감당을 못해서 산소 부채가 젖산도 쌓이고 이게 되는 거고 좀 내려가면은 너무 좀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편안하게는 느껴집니다. 상당히 약한 강도예요, 요게. 왜냐면 우리 좀만 달려도 헉헉 되잖아요. 이미 헉헉 되면은 이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헉헉 되지 않게 아주 살짝 헉헉 들랑말랑 할 정도. 그래서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은 달리기 하면 무조건 넘거든요, 존2가. 그래서 그냥 빨리 걷는 정도? 운동을 정말 안 하셨던 분들은 천천히 걸어도 존2 다 돼요, 그냥. 좀만 빨리 걸으면 헉헉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존2가 빨리 걷는 거냐, 달리는 거냐, 상당히 빠른 거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럼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대략적으로라도 아냐.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요.
운동하는 내내 실시간으로 내 몸에 쌓이는 젖산을 측정해야 돼요. 락테이트를 측정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기기도 비싸고 막 혈액 뽑아가지고 측정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간접적인 방법으로 근육 내 산소 포화도, 보통 피 속에 있는 산소 포화도 말고요. 근육 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도 기기도 좀 비싸고 불편하고 이럴 수 있어서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냥 대략 이렇게 하면 돼요. 대략 최대 심박수. 최대 심박수는 뭐예요? 우리가 내 심장이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최대 심박수. 엄밀하게 말하면 최대 심박수도 한번 정말 빨리 뛰었다 쉬었다 빨리 뛰었다 쉬었다 하면 내 심박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고. 정말 괴롭죠. 그거 해봐야 내 최대 심박수를 알 수 있어요. 최대 심박수 측정하는 법은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진짜 기를 쓰고 달려가지고 힘들게 좀 쉬었다 또 달리고 막 이래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얘를 어디까지 올려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심박수 나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220백이 자기 나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나 20살이다. 그러면 220에서 20빼니까 200 대략. 나 30살이다. 그러면 220에서 30 빼면 190. 즉 분당 심박수가 분당 190번 뛰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분당 심박수가 몇 번이냐 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220에서 50 빼니까 1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당 심박수가 170이다 하는 거는 대략적인 기준이에요. 내가 나이가 50인데 내가 맨날 운동하고 내 심장 상태가 아주 건강해. 그럼 최대 심박수가 더 올라갑니다. 즉 그분은 220에서 나이를 뺐잖아요. 50을. 그럼 170이잖아요. 근데 좀 더 해줘야 돼요. 180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최대 심박수는 18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렇게 운동할 때 밴드 같은 거 시계나 뭐 이런 걸 차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폴라밴드라고 가슴에 차고 그래야 심박수가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는데 요새는 간단하게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포츠 밴드가 있어요. 심박수는 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하는 내내 내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분당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스포츠 밴드든 스마트워치든 이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심박수 측정하려고. 그리고 그걸 이제 앱이랑 연결하면 앱으로도 내 심박수가 지금 현재 얼마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계산하면 되냐면 내 최대 심박수가 예를 들어 170이다. 그러면 170 곱하기 0.7을 하는 거예요. 70%.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면 되죠.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60세다. 220에서 60배니까 내 최대 심박수가 160이겠구나. 이렇게 하고 160에 곱하기 0.7을 하면 얼마죠? 160에 곱하기 0.7을 하면 112가 돼요. 그 일단 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심박수가 한 112 정도가 됐을 때 숨이 찬가 안 찬가 보세요. 그러면 110이 됐을 때 너무 힘들고 숨차다. 그러면 체력이 좀 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떨어뜨려야 돼요. 65%나 이건 70%한 거고 좀 더 떨어뜨려. 그래서 그거를 한 달 정도 꾸준히 운동 안 하시던 분이 운동하면 처음엔 힘들어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은 이 정도 빨리 걸었으면 예전에는 막 심박이 120, 130 올라갔는데 지금 똑같은 속도로 걷는데 110밖에 안 되네. 그럼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심장이나 이 모든 게 좋아졌기 때문에 얘가 1분에 110번만 뛰어도 예전에 130번 열심히 뛰어서 산소 공급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엔진이 좋아져가지고 엔진이 천천히 돌아가도 쫙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수준의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럼 건강해진 게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속도로 시속 6km로 걷는다. 막 빨리 걸어요. 시속 6km로 걸을 때 내 심박수가 130이었는데 이제 110이 됐다. 그러면 심장이 많이 건강해진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운동 안 하고 있을 때 휴식기 심박수도 툭 내려갑니다. 휴식기 가만히 있을 때 내가 70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60, 58 내려가요. 가만히 있을 때 심박수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평균 심박수가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박수가 내려가니까 불안감이 사라져요. 훨씬 줄어들어요. 분노가 줄어들어요. 이걸 하는 거예요. 운동 한 번 한다고 분노가 줄어들지 않아요. 내 심장이 웬만해서는 빨리 안 뛰게 정도로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면 뭐 강심장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가,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정신과 가서 불안장애다 그럼 무슨 약 준다고 그랬어요? 심장 살살 뛰는 약, 말하자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을 안 먹고도, 모든 약에는 약간씩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안 먹고도 내가 단순히 운동만으로도 심장이 천천히 뛰어도 이게 마음근력 훈련이에요. 가장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근력 훈련은 한 달, 두 달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매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매일 할 수 있어요. 내 최대 심박수의 65% 또는 70%, 110 정도. 체력이 좀 좋으신 분은 이걸 120까지 올려도 돼요. 더 젊으신 분은 130까지 올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에 이 안에 있게 돼요. 130까지 있게 돼도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그거는 다 자기가 찾아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존2냐 아니냐, 훈련이 아니냐를 결정짓는 건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뭐 자전거 타도 존2가 돼요. 실내 자전거도 돼요. 수영해도 존2가 돼요.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존2 훈련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종목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내 심박수랑 상관이 있어요. 등산해도 존2 훈련이 돼요? 당연히 되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등산은 어때요? 막 가파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가파르게 올라갈 때도 심박수 120. 그러면 그 가파른 길을 엄청 천천히 올라가야겠죠. 심박수 확 넘어가지 않게. 그럼 진짜 천천히 살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은 그냥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심박수 막 80, 90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리막길은 미친 듯이 빨리 또 달려야 돼.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야 이 심박수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산에서는 심박수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등산도 예를 들어 정말 트레일 러너, 산을 막 달려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웬만큼 언덕 올라갈 때도 이 심박수가 120, 130으로 그냥 다 해요. 자기 존투로 이게 다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은 올라갈 땐 좀 살살 올라가다가 살살 뛰다가 내려올 때는 빨리 뛰다가 이래서 120을 맞추겠죠. 예를 들면. 그럴 능력이 있으면 등산도 돼요. 수영은 어떨까요? 수영도 수영 많이 하셔가지고 천천히 하잖아요. 그럼 수영 진짜 존투 훈련하기 좋아요. 그럼 수영하는 동안 내 심박수, 스포츠 밴드에 방수되는 거, 스마트워치에 방수되는 거 많아요. 수영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저도 방수되는 이 스마트워치 타고 수영할 때 맨날 제 심박수를 봐요. 무슨 종목과 상관없이도 할 수 있다. 실내 자전거는 더 쉽죠.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날씨가 춥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실내에서 실내 자전거 타면서 내 심박수 재가면서 이걸 하면 아주 좋죠. 그래서 꼭 밖에서 하냐 안에서 하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내 심박수를 70% 최대 심박 70% 60% 여기 유지하면서 적어도 한 30분 이상 꾸준히 하면 좋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젊어지는 효과가 또 일단 있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효율도 올라가고 이거 하면 미토콘드리아 효율 많이 올라가요. 체력도 좋아지고 등등 많이 효과가 있고요. 존투 훈련하면서는 또 뭐가 될까요? 고유감각 훈련을 어텐션을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내 몸이 그렇게 헉헉대고 힘든 상태가 아니어서. 그래서 존투 훈련을 운동 명상 삼아 꾸준히 하루에 1시간이든 적어도 30분이든 매일 한 달만 하시면 달라질 겁니다. 앉아서 눈 감고 명상, 앉아서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아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왜 앉아서 명상을 하세요? 명상은 꼭 앉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그냥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 게 앉아서 하는 거니까 앉아서 하는 거지.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서서 하든지 존투 운동 달리면서 걸으면서 그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달려야 돼요, 매일. 안 달리니까 얘는 생존과 번식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내는 인지를 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달리지 않고 계속 그게 쌓이니까 그게 결국은 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리지 않으면 사람은 아픕니다. 네, 그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달려야 됩니다. 99가지가 무의미하더라도 한 가지만 유의미하면 그날은 유의미한 하루라고 좀 보거든요. 그 한 가지를 먼저 해놓는 거죠. 그게 저는 달리기라고 보고요. 그 달리기를 한 가지를 해놓으면 나머지 하루를 죽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난 한 가지 보루가 있어. 달리기. 이걸로 위안을 얻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루틴한 하나를 잡고 가는 거가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닌가. 저는 지금 네이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맡은 일은 대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나 PR 뭐 그쪽 일을 저 메인 잡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그 심근경색이라는 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변곡점이 아닐까 지금까지. 그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사실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그 성인병 중에 일종이고 주로 이제 50대, 60대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병인데, 저는 되게 3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걸 닥쳤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놀라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 진단한 의사도 되게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로, 생활이 좀 방탕했죠. 그러니까 뭐 매일 술 먹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안 좋은 음식들 많이 먹고 뭐 인스턴트나, 좀 저에게는 오히려 심근경색이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활을 이렇게 초집중적으로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갑작스럽게 워닝을 준 거고, 그 덕분에 제 생활과 그 다음에 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고, 지금은 이게 이제 그 달리기가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라기보다는 그냥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달리기 위해서 달린다? 건강을 생각했다라면 그거만으로 지금까지 달리기를 이어갈 수 없었을 뿐더러 그거만 생각했다면 벌써 달리기를 하지 않았을까? 달리기를 중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해진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게 뭔가 그냥 딱 어느 날 이렇게 결심을 딱 하고 뭐 죽을 때까지 달려야지 라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 책에도 나왔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심근경색이라는 큰 병을 갑작스럽게 큰 병이 닥쳤고, 그것 때문에 약간 인생의 항로가 한 클릭 바뀌면서, 이제는 이제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시작했던 게 이제 뭔가 이대로 이 몸을 가지고는 오래 못 살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좀 생활을 개선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각?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한 게 이제 달리기였고요. 그게 이제 조금씩 이어지다가, 한 7, 8년 전쯤에 약간 퀀텀 점프? 평소에는 뭐 한 동네 한 바퀴 정도? 그러면 한 10km 미만인데 5, 6km 뭐 이 정도를 간헐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 정도 달리다가 한 7, 8년 전쯤에 좀 더 많이 달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호회 가입 같은 데에 가입을 하면서 스킬업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은 거리를 달리게 됐어요. 뭐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해야 되나? 41.19를 넘어서는. 그래서 뭐 100km 대회 같은 거에도 참가를 하고, 뭐 지리산을 종주를 해서 뛴다거나 설악산을 뛴다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울트라 마라토너로 저도 모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뛴다는 거는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와버렸고, 다시 안 뛰거나 적게 뛰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지경? 그러다 보니 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이제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뭐 어떤 뭐 숙명 같은 거, 예,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막 어느 순간에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되나 막 이런 막 그 결심을 한, 예,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자연스럽게 스며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너무 와버려서 다시 돌아가기는 뭐하고, 그럴 바에야 죽을 때까지 달려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유구한 지구의 역사 중에 1만 년은 찰나거든요. 근데 그 찰나 동안 휴먼빙은, 인간은 진화를 못했어요. 근데 1만 년 전에 사바나에 있었던 우리 조상의 상태는 어떤 거였냐면 늘 달려야 했어요. 그게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 그러니까 1만 년 전에 조상의 어떤 최대 목표는 생존과 번식이었거든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그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달려야 했고, 늘 달리는 호모사피엔스에게 뇌라고 해야 되나? DNA는 그 보상을 줬어요. 늘 달려서 그 수렵과 채집을 하는 그 호모사피엔스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고 자손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 보상이 결국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어떤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르티솔이 그 뇌 생리학, 그 운동 생리학에도 나와 있는데, 뛰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그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또는 도파민 같은 게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그거는 그 1만 년 전의 어떤 뇌 구조와 지금의 뇌 구조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걸 너무 1만 년의 사이, 그 간극 사이에 인간이 너무 안 달리는 상태로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달려야 돼요, 매일. 안 달리니까 그 얘는 생존과 번식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뇌는 인지를 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소를 해야 하는 방법은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달리지 않고 계속 그게 쌓이니까 그게 결국은 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사실 그 먹을 거는 그냥 그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식료품점에 가면 뭐 과일이나 채소나 널려 있고, 정육점에 가면 고기가 널려 있고 이러니까 달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현대인들은. 그래도 충분히 그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뇌는 그렇지 않거든요. 뇌는 1만 년 전에 인간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리지 않으면 사람은 아픕니다. 예, 그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달려야 됩니다. 달리기 자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루틴이고요. 예, 이 루틴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다른 그 것들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달리면서 물론 건강이나 이런 어떤 피지컬 컨디션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는 다들 힘들잖아요.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지만 아침에 그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다들 더 자고 싶은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한 10km를 뛰고 오면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상쾌해지고. 그러면 저의 어떤 좋은 기분이 이렇게 집안에 퍼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일단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 제 아내를 대하고 제 가족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저희 뭐 그 멍딸이 하나 있는데 멍딸을 기여해주고 이런 어떤 좋은 기운들이 그 당연히 퍼져나가면 그 기운들을 가지고 애들은 학교 가서 좀 더 긍정적으로 뭔가 수업에 임하거나 그럴 거잖아요. 저 또한 회사 직장에 가서 그 동료들과의 그 업무 협업을 좀 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할 거고, 또 제가 늘 그 가끔 그 달리기 예찬을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루를 그 의미 있게 보내려면 하루에 일이 뭐 100가지 있다고 치면 99가지가 무의미하더라도 한 가지만 유의미하면 그날은 유의미한 하루라고 전 보거든요. 그 한 가지를 먼저 해놓는 거죠. 그게 저는 달리기라고 보고요. 그 달리기를 한 가지를 해놓으면 나머지 하루를 죽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난 한 가지 보루가 있어. 달리기. 이걸로 위안을 얻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루틴한 하나를 잡고 가는 거가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닌가.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한, 자기 혼자만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자기만의 루틴. 그러면서 그게 자기한테 좋은, 기분 좋게 다가오는 그런 거 하나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좀 살만한, 가치 있는. 그래도 아침에 달렸잖아. 그럼 됐어, 오케이.
예, 예. 근데 거기에 그렇지 않고, 뭐, 아유, 오늘 뭐 또 친구들과 뭐 즐거운 시간이 있었어? 그러면 하나 플러스 하나가 되는 거고, 친구들과 즐거운 거 플러스해서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행상을 하나 받아왔어. 그럼 하나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 그래서 인생이 좋은 일로 계속 애드되면 좋은 거죠. 근데 일단 하나로부터 시작하면 플러스가 쉽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영향력, 좋은 기운들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좋은 피드백으로 다시 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맨날 들죠. 그러니까 저도 매일매일 일불 속에서 그 싸우거든요. 아, 좀만 더, 5분만 더, 뭐 1분만 더. 예. 그러다가 그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게 안 하면 제가 그 임상적으로 안 뛰거나 이렇게 뭐 안 하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좀 더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여러 번 겪고 나서는 안 뛰었을 때 겪고 나서 아, 이거는 뛰는 게 맞는 거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요. 매일매일 아침 이불 속에서 싸우긴 하지만 어차피 결과는 뻔하다. 안 뛰면 더 기분이 안 좋을 테니 차라리 뛰는 게 맞다. 라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나옵니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런 어떤 바깥 날씨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리고 또 제 컨디션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안 좋을 때도 많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많거나, 아니면 뭐 전날 과음을 했거나, 그럴 때도 무조건 나와서 가급적이면 10km를 뛰려고 하고 있고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뛰더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최소한 몇 킬로라도 그 몸을 풀고 나오면. 그리고 저는 항상 저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요. 달리기는 치유의 힘이 있다. 실제 있고요. 몸이 안 좋을 때 뛰는 건 그거는 치유를 할 거다. 지금의 몸 상태를. 그래서 그 몸이 더 찌뿌당하고 이럴 때 가볍게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달려주면 그러면 몸이 좀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무조건 뜁니다.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뛰어야 하는 달리기의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 성인이라면 아무리 뭐 자기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해도 한 3km 정도는 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달린다는 거 자체가 걷는 거보다 조금 빨리 하면 되는 거거든요. 빨리 달릴 필요도 없어요. 뭐 숨이 좀 안 찰 정도로 서서히 조금씩 뛰는 상태로 해서 굳이 따지자면 한 일주일에 한 3에서 5회 정도, 그리고 한 번 뛸 때 한 3km 내외, 그리고 속도는 숨이 안 찰 정도. 그 정도로 시작을 하시길 권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본인 몸을 잘 압니다. 스스로 느끼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게 올라가게 되고, 좀 더 거리도 늘어가고 속도도 늘어가고 뭐 그런 걸 느낄 텐데, 최소한 그 정도로 한 6개월 정도를 지속하면, 그러면 이제 루틴도 서서히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고, 좀 거리도 늘어가고, 그 다음에 심폐기능도 좋아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다 달릴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뭐 요즘 체력장 안 하나? 여튼 고등학교 때 뭐 체력장 하신 분들은 건강검진 받으셔야 될 나이인데, 여튼 그분들 1km 막 3분, 4분에 막 달렸잖아요. 그때 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3km 정도는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걸 못 달릴 수가 없어요. 3km 걸으실 수 있잖아요. 달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좀 천천히 달리면 오래 달릴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물론 기록에 대한 욕심 이런 거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오래 달리려면 이 욕심을 좀 줄여야 돼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달리려고, 죽을 때까지 달리려고 욕심을 많이 안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 러너분들도 달리기에 입문하시면 뭐 이번에 뭐 얼마 달려서 뭐 어느 정도 기록을 내겠어, 뭐 어디까지 들어오겠어, 몇 등을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좀 알리고 싶어요. 천천히
천천히 가용 범위, 근육의 가용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야지 이 목표부터 세우고 여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부상이 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욕심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장 이 문을 나서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나서서 길을 건너다가 갑작스럽게 달려온 트럭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년 후에 갑자기 자다가 뭐 이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는 늘 가까이 있는, 그런데 자기가 의식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예외도 없고, 저한테 당장 닥쳐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그 죽는 순간에 지금까지 그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좀 덜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거를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뭔가 루틴을 유지하는 삶이 좋은 삶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저한테는 달리기로 나타난 건데요. 뭐 비근한 예로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또 이제 러너인데, 오전에 꼭 해야 되는 이 일이 이제 그 달리기와 글쓰기거든요. 그 루틴을 늘 유지하고 있고, 무라카미 하루키. 그게 무라카미 하루키를 오늘의 그 명성을 날리게 그 근원적 힘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뭐 많은 사람이 잘 아는 차인표 같은 그 탤런트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뭐 짐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그 차인표가 나름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그런 측면이 있는 탤런트인 거잖아요. 되게 이렇게 반듯한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지탱해 주는 거가 루틴이 아닌가. 그 루틴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거나 그 좋은 루틴을 하나를 잡고 가면 삶이 좀 더 의미 있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닥쳐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래도 뭐 괜찮은 삶이었어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루틴을 가지는 거가 중요하다. 제 책에도 썼는데요. 저의 어떤 그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문구인데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습만큼 달리고 의지만큼 나아간다. 제 인생을 이렇게 뭐 짧지 않지, 50년, 반백년을 살았으니까 짧지 않은 인생, 뭐 어떻게 보면 또 짧을 수도 있는 인생이지만, 어쨌거나 그 모든 게 연습이고, 인생에서 모든 게 그 의지인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는 만큼 달리고 의지만큼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연습이고 모든 게 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물론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이도 있고 해서 무리한 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현역 시절에 서울대학병원 의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렇게 운동에 할애할 시간이 많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몸이 비례해서 좋아지질 않습니다. 1시간을 한다고 해서 30분을 한 사람보다 2배나 많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초보적인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 연령에,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4년 전에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4개국 의학 연수 프로그램을 4년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김원곤이라고 그럽니다. 뭐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벌써
횟수로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당시 재직하고 있던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송년회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그 당시에 50대 들어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같이 순수 아마추어들은 어떤 단기적인 목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아무래도 목표가 없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은 지루하죠. 그 지루한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려면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어떤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극이 되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날도 마침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상당히 많은 가원들과 주변 초청 인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몸을 열심히 가꾸어서 내년도 2009년도 조금 이렇게 상반신을 벗고 한번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다 이메일로 전달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어떤 호기스럽게 한 약속이라는 거는 사실 뭐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던 사람들도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면은 그냥 뭐 그만인 거죠. 근데 뭐 좀 성격적으로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공개적으로 약속된 그런 어떤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는 조금 개인적인 강박관념이 조금 있습니다. 성격상.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2009년도에 이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거나 무슨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몸을 태운다든지 뭐 그런 개념도 없었고요. 사진사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저희 레전드 중에서 사진을 평소 조금 잘 찍고 관심이 많다고 하는 사람을 조용히 저희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그러는데 한번 찍어줄 수 있느냐. 대학로에 스튜디오 방 하나만 이제 빌려주시면은 뭐 제가 한번 조명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요일 날 약속을 해가지고 완전 아마추어 바디 프로필을 찍는 아마추어 대상자하고 그 아마추어 사진사가 이제 모여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러 장을 찍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그럴듯한 사진이 한 2장 나왔어요. 그래서 그 2장을 이제 과원들하고 저희 흉부외과 동문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뭐 그냥 대단한. 그 당시만 해도 바디 프로필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도 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워서 그 중에 사진 하나를 조금 확대를 해서 제 연구실에 걸어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의학 전문 기자 한 분이 저희 연구실에 취재차 왔다가 그 사진을 보고 대단히 흥미롭다. 이래서 이제 그거를 신문에 기사화하면서 그때부터 몸짱 교수, 몸짱 의사 이렇게 대외적인 유명세를 떨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 이러면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물론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이도 있고 해서 무리한 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현역 시절에 서울대학병원 의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렇게 운동에 할애할 시간이 많을 수도 없었습니다. 운동만 취미로 해서 열심히 그걸 바탕으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취미로 또 여러 외국어 공부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운동에 기울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아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몸이 비례해서 좋아지질 않습니다. 1시간을 한다고 해서 30분을 한 사람보다 2배나 많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초보적인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 연령에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한 번 운동을 할 때 3, 40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상을 입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만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다이어트입니다. 몸을 빼야 이 허리와 복근의 윤곽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그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운동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고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었다고 부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운동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심폐기능을 단련시켜서 이건 조금 장수와 관련이 되는 기관이니만큼 우리가 보다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심폐기능만 튼튼해가지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근육에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육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지금은 하루 근육 운동, 하루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하루 걸러서 근육 운동 3번, 유산소 운동 3번, 그리고 일요일은 쉬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이어트는 정말 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체중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복잡한 다이어트 이론은 모든 이론은 복잡할수록 지키기 힘듭니다. 단순한 이론을 단순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효과 면에서 아주 미묘하게 1%, 2%, 3%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지만은 그 이론이 너무 복잡해서 그걸 실제로 지키지 못하고 한두 달 만에 포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이론이 단순해가지고 그 효율은 약간 낮을지 몰라도 그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지속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다이어트에 관한 한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게 먹습니다. 적게 먹는다는 기준이 뭐냐? 그걸 기준으로 칼로리를 계산하고 다 따지는 방법 얼마든지 지금 책에도 나와 있고 모든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거 평소에는 그걸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일이 숫자 계산하고 불가능합니다. 저는 체중계를 활용합니다. 매일 체중을 아침에 재고 저녁에 재고 2번 습관적으로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뭔가 조금 많이 먹었다. 그래서 체중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그다음 식습관을 잠깐 양을 줄이고 그다음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하고 이런 아주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조금 적게 먹자 그리고 체중계를 활용해서 규칙적으로 매일 그 성과를 확인하자. 요것만 지키시면은 큰 실패 없이 평소에도 꼭 바디 프로필을 대비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목표는 50대 중반에 한번 찍었고 50대 후반에 찍고 그다음에 65세의 정년 퇴임을 기념해서 한번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70대 초반에 4번째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목표인데요. 근데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저와 같은 아마추어 이 바디빌딩 애호가들한테는 어떤 단기 목표를 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고 대회에 나가서 무슨 트로피를 받고 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아마추어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을 위한 운동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죠.
바디 프로필 사진은 그러한 건강 운동, 자기 몸을 계속 활력 있게 유지시키기 위해 하는 운동의 중간중간 목표, 지루하지 않게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용도의 바디 프로필 사진이기 때문에 운동을 멈출 수는 없죠.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운동을 한동안 쉬었다가 바디 프로필 사진을 위해서 갑자기 그냥 한 몇 달 열심히 다시 운동을 하고 싶고 이런 거는 있을. 모든 최종 목표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당연히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필요하죠. 정말 1년에 그 아까 이야기 드린 취미로 공부하고 있는 4개 외국어의 고급 능력 시험을 3, 4개월 단위로 합격을 하겠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3개월 어떤 준비를 하고 또 끝나자마자 3개월 어떤 준비를 하고 3개월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준비한다고 해서 처음에 공부했던 것을 완전히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하게 공부해 놓은 거를 저는 이 4개 외국어를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완전히 다 펼쳐 놓았기 때문에 하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지나간 공부를 잊어버리면 그것도 까먹어 버립니다. 허무하게. 그래서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공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또 세 번째 공부 3개월에 또 다채울 세 번째도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시에 똑같은 기간에 바디 프로필을 이 시험이 끝날 무렵에 사진을 찍겠다.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지만은 아까 다이어트가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찍을 때가 60이 가까운 나이기 때문에 무리한 다이어트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몇 킬로를 일주일 만에 빼고 이런 게 막 가능할 전문 운동선수들은 또 그런 식으로 체중 조절을 하기도 하잖아요. 젊은 경우에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0이 가까운 나이에 그런 식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다가는 쓰러집니다. 뭐 당연하죠. 또 그리고 다이어트를 제대로 갑자기 하면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제가 이제 그전에도 간간히 한번 이렇게 몸을 빼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은 자기의 목표는 이 배와 허리를 조금 날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누가 가슴 근육을 홀쭉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어트는 냉정하게 이 주인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 주인이 저 고상한 뜻으로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래 그 기특한 마음을 내가 받들어서 배하고 이 허리를 줄여드려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단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은 애석하게도 제일 먼저 볼살부터 줍니다. 그냥 수척해지는 거죠. 수척해지고 그 외에 이 지방은 조금 타는데 그냥 근육도 없어지고 말이죠. 근데 볼살이 없어지고 수척해지면은 주위에서 이제 드디어 해방꾼들이 생깁니다. 너 몸이 왜 그래? 뭐 병들었어? 너 좀 이상하다? 너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나 다이어트 좀 이러다가 자꾸만 그게 반복이 되면은 본인도 지금 심리적으로 자꾸만 의기소침해집니다. 지금 내가 정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모르고 지금 넘어가고 있나? 왜냐하면 워낙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말이죠. 그런 거를 극복할 겸, 그런 주위의 눈도 좀 속일 겸, 실제로도 건강에 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이어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략이라고 하신 게 뭐냐면 다이어트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1년 전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다이어트를 해서 체형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주위에 그냥 온갖 사람들의 그냥 저 사람이 뭔가 뭐 문제가 있는 거 몸에 있는 그런 해방군들의 감시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첫 3개월에 한 3kg 줄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계적으로 남들이 조금 약간 홀쭉해진 몸에 볼살이 조금 수축해진 게 익숙해질만 하면 또 조금 줄이고. 그럼 사실 건강도 단계적인 것만큼, 물론 이제 다이어트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이제 본인으로서는 약간 정신적으로 지쳐지는 건 있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는 또 나중에 큰 보람을 위해서 참아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다이어트를 해서 결국 아까 그런 멋있는 사진을 큰 건강에 문제 없이 만들어낸 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 옛날에 그 유명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은 유치원 때 배웠다. 뭐 이런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어떤 뜻이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중요한, 세상의 모든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고차원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그 핵심의 지식은 유치원 때 우리가 사실 다 배운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에 지금 온갖 뭐 복잡한 그 설명을 하고 뭐 어지를 가지고 무엇을 공부를 잘하는 방법, 아까 이야기하신 운동을 잘하는 방법, 뭐 우리가 유치원 때 꾸준히 해라, 포기하지 말라, 이 몇 가지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한테도 듣고 선생님들한테도 듣고, 게으르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한번 어릴 때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간단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거기에다가 온갖 포장을 하고 온갖 지금 뭐 달콤한 언어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 핵심은 몇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각종 책에 대한 지식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해서 효과를 얻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취사 선택을 보통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어떤 유튜브나 책에서 전달해지는 지식이 당연히 일반 아마추어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고 훨씬 경험이 있고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사람 몸은 다 틀립니다. 70억 인구가 있으면 그 하나하나마다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운동의 종류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에 맞는 운동이 자기한테 과연 맞는 것인지, 그거를 본인이 일일이 다 선별력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정보는 정보일 뿐입니다. 결국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벤치프레스, 가슴으로 이렇게 역기를 밀어 올리는 거 할 때 각도가 어떻게 되면 안 좋고, 어느 정도 자세로 어떤 식으로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그런 이론을 너무 모든 종목마다 이론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유산소 운동을 한번 하는데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고, 심지어 끈은 어떻게 묶어야 되고, 그냥 뛸 때 호흡은 어떻게 하고, 어떤 도로에서 뛰는 게 좋고, 이렇게 너무 따지면은 운동을 그 시간에 실천하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차라리 아무 정보 없이, 지식 없이 운동화 끈을 메고 운동을 하거나, 아무거나 그냥 들고, 그거는 요즘 다 저 사람 저러다가 고장이 난다, 저렇게 무식하게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옳습니다. 옳지만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나친 이론보다는 나서서 자기 몸을 움직이는 운동,
먼저 움직이고 나서 자기 몸의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시사선택하고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